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비트코인이 그 오해를 받고 있는 부분, 약간 뭐 불법적인 용도로 쓰인다 그런 부분하고 올해 호재가 많이 있거든요. 관련 호재가. 그래서 그 부분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비트코인을 지금 우리나라는 그 현물 ETF 거래를 막아놨어요. 미국 거를 못 사요.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 현물을 직접 거래소에서 비트나 빗썸에서 사기는 조금 번거롭거나 어려워서 못 하시는데 뭐 주식 앱에서나 이렇게 증권사를 통해서 구매하려고 했던 분들 수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못 사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처음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그 비트코인이 불법 활동에 쓰인다. 그래서 그건 나쁜 돈이니까 우리가 사면 안 된다. 그런 이제 비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게 비트코인이 랜섬웨어나 돈 세탁에 쓰인다고 하는데 랜섬웨어라는 거는 그 제가 알기로는 컴퓨터에 어떤 바이러스를 심어가지고 컴퓨터를 사용 못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컴퓨터를 이렇게 못 쓰게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쓴다는 게 아니고 컴퓨터를 못 쓰게 이제 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든 해킹을 하든 이렇게 딱 막아놨잖아요. 그러면 이 컴퓨터를 기존에 사용하던 그 컴퓨터 주인은 이 컴퓨터를 사용하려면은 이제 그 해커한테 풀어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해커한테 주는 돈이 비트코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이 나쁘다 하등이 무슨 관련도 없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죠. 그리고 돈 세탁도 이거랑 좀 비슷한 맥락인데 이게 여러 가지 루트를 거치거나 돈을 계속 어떻게 국외 거래 그 어떤 저희 수사권이 안 미치는 어떤 나라에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루트로 이렇게 뭐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꿨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추적하기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맥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떤 나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진 않고 그냥 그 비트코인이 이게 역으로 따져보면 비트코인이 그만큼 가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했거든 뭐 나쁜 놈들이든 그 돈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쓰려고 그걸 바꾸고 그 비트코인으로.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예전에 이거 다 현금으로 하던 일이에요. 현금으로 옛날에 그 우리나라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유괴 납치하고 이런 거 보면은 다 현금 가방에 뭐 몇억 가지고 와가지고 어디 무슨 편의점 앞에 두라고 했다 또 그 유괴범 그거 보고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화로 막 경찰들 붙었을 것 같으니까 편의점 앞에서 다시 들고 우체국 앞으로 가라 몇 시에 가라 했다 또 우체국 앞에서 또 어디 뭐 카페로 가라 이렇게 막 하잖아요. 다 그 현금 가방 들고 가잖아요. 비트코인 안 들고 안 가잖아요. 또 옛날에 그 정치하시는 분들 막 한나라당 그 엄청 이슈가 됐잖아요. 2000년대 초반인가 뭐 사과 박스 트렁크에 현금 막 다발로 실어가지고 로비하고 이런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워낙 나쁜 활동에 쓰이니까 우리는 쓰지 말아야죠. 그 비판 논리가 조금 너무 논리 자체가 빈약하다는 뜻에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가 이제 투기적이다. 투기적이다도 비트코인의 속성이 아니에요. 그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의 문제지. 근데 이거 투기는 항상 발생하는 거거든요. 모든 자산에는 그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씩 상승하는 거를 이렇게 살짝 이득을 보고 빠지려고 하는 그 투기 수요는 반드시 있어요. 모든 그 상승 자산에는. 근데 이제 뉴스에는 마치 비트코인만 투기 어떤 나쁜 대상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나오잖아요. 옛날에도 부동산 막 가격 막 한참 상승할 때 막 부동산 투기꾼들 때문에 오르는 거다 이게 뭐 정상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가 막 나왔잖아요. 이게 다 부동산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거기에 투기적인 그 수요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펌핑하는 거거든요. 투기 수요를 아예 근절시킬 수는 없어요. 투기랑 투자는 그 한 끗 차이라서 투기는 들어가서 빨리 팔고 나오고 이득 먹고 나오는 거고 뭐 투자는 좀 장기간에 걸쳐 가는 거고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건 저의 정의고 이게 정의 자체도 모호하잖아요. 투기와 투자를 가르는 자체가.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크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비트코인 사이클 보고 이렇게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면 되겠다 생각하시면은 변동성이 아무리 와도 그게 변동성으로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면 계속 저점 잡기는 힘들지만 어느 구간상으로 저점은 보이거든요. 그럼 그때 사시면 계속 플러스 수익을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등락이 있더라도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막 내가 팔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변동성 얘기를 잠깐 더 해보고 그럼 우리나라 원하는 변동성이 없냐? 있어요. 그게 이제 달러 대비 우리나라 그 값어치가 환율이잖아요. 이게 재작년에 제가 컴퓨터를 맞췄거든요, 새로. 근데 그때 환율이 1,400원대였어요. 그 아이폰도 그때 제가 아이폰 14 샀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이폰 하신 분들 아실 건데 환율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엄청 올랐어요. 그 전보다 체감하기로. 근데 그러면 그게 1,200원대에서 1,400원대로 환율이 왔다 갔다만 해도 우리 소비자들이 무슨 소비재 컴퓨터나 핸드폰 사는데도 바로 체감되는데 이거는 변동성이 없는 거냐고요. 그러면 원하는. 저희도 뭐 100만 원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 기업에서 막 물건 파시고 이런 분들 그 대금들 그거 어마어마한 액수 왔다 갔다 할 때 원화가 1,200원에서 1,400원 왔다 갔다 할 때 그 변동폭이 얼마나 크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또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투자하면 안 된다 이 말도 조금 너무 논리가 빈약하다. 그리고 이제 환율은 원래대로라면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1,300원대에서 막고 있다는 거는 정부에서 그 계속 방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 말은 그러니까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정부에서
1,400원 이상으로 안 올라가게 조절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거죠. 이게 전부 어떤 인위적인 세력이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비트코인이 변동성이 크다는 자체는 그러면 정부처럼 이렇게 인위적으로 가격 조작을 할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비트코인을 누가 컨트롤할 세력이 없다는 거죠. 그냥 비트코인 자체의 그 생명력으로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하실 때 막 물적 분할하고 막 그 대주주들 농간에 막 그렇게 손해보신 분들은 짜증나잖아요. 그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해서 딴 사람들이 다 주물럭거리니까 그래가지고 제 부를 뺏기니까 짜증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세력이 없다는 거죠. 근데 가격이 이제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면 계속 올라가죠. 그리고 떨어지면 뭐 수요 공급에 의해서 이제 뭐 공급량이 많아지고 이렇게 매도 물량이 많아지면 떨어지는 거를 방어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가 비트코인을 주체적으로 어디서 딱 비트코인이 내 거다 하고 이렇게 컨트롤하는 세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계속 이렇게 비트코인이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변동성이 계속 큰 걸로 있을 거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대, 그러니까 수백억 원은 아니고 수십억에서 100억대에 멈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한 60억에서 100억대에서 균형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이거는 그냥 제 촉으로 말씀드린 거지 어떤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데이터라고 하면은 사토시 나카모토가 1,000만 달러에서 그러니까 그게 뭐 달러의 수급이나 어떤 미국채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것을 이렇게 미루어 봤을 때 1,000만 달러까지는 비트코인이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한 100억까지는 가지 않을까 왔다 갔다 생각하는 거고, 그렇게 가격이 커지면 그 비트코인 그 시총이 엄청 커지는 거거든요. 100억 되면. 그러면 이제 매도하는 거나 이렇게 사는 거나 뭐 크게 영향을 주긴 그 가격 그 시세에 크게 영향을 주기는 힘든 수량들의 거래만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제 100억대로 가면 한 그래도 돼도 최소 10년? 최소 10년 아니면 한 20년 이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 되면 이미 채굴, 지금도 벌써 채굴 뭐다 93%인가 됐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더 채굴이 많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그 매도 물량 나오는 것 자체가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기도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그 올해 연초에 이제 미국에서 현물 ETF가 승인됐기 때문에 이제 기관들하고 연금, 회사 돈 이제 서서히 들어올 거거든요. 벌써 지금 블랙록 ETF로는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기관이나 연금, 그 회사 돈은 4848을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4989. 왜 그러냐면은 원래 그 회사의 그 유보 자금은 뭐 현금으로 두는 데도 있는 것 같고, 어떤 이게 회사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겠죠. 어떤 자기네들 신성장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투자를 할 거고, 아니면 뭐 보관하고 보유하고 있다가 저기 필요할 때 쓸 거 아니에요. 뭐 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주든. 근데 이게 한 가지 이제 개인하고 기관하고 좀 다른 점은, 개인은 본인이 그냥 의사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 회의를 거쳐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회사는 어떤 그 공식적인 루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회의를 해서 뭐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든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고 파는 거는 막 매번 이렇게 신속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금액 자체도 크고. 그래서 이게 어떤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큰 금액으로 들어온 기관 돈은 파킹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잠깐 곁다리로 말씀드리면 콜드 월렛을 쓰면은 장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 트레이딩을 좀 자제할 수 있어요. 왜냐면 그 거래소에서 콜드 월렛으로 그 비트코인을 옮겨놓으면은 이거를 다시 원화로 바꾸려고 하면은 콜드 월렛에 있는 비트코인을 거래소로 보낸 다음에 거래소에서 팔아가지고 이제 원화로 바꾼 다음에 다시 추금을 해야 되잖아요. 이 과정이 우리나라는 그 작년인가 트래블 룰이 생겼어요. 되게 최초 우리나라가 진짜 발빠르게 생겨가지고 원래대로라면 이게 업비트에서 사면은 업비트에서 그냥 개인 지갑으로 옮겨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막아놨어요. 업비트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기려면 바이낸스나 어디 크라켄이나 뭐 코인베이스 이런 그 해외 거래소로 옮긴 다음에 해외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야 돼요.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역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에 팔려고 하면 개인 지갑에서 바이낸스로 옮겼다가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옮긴 다음에 업비트에서 팔아야 돼요. 업비트에서 파는 것도 무슨 막 자금 출처 소명을 해야 된대요. 저는 안 팔아봤는데 하신 분들이. 이게 짜증나고 번거롭고 하니까 그냥 여기다 두고 돈 필요하지 않으면 안 팔거든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강제적으로 장기 투자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올해 호재가 많다는 건데, 정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올해 이렇게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비트코인 투자해야겠다 생각하신 분들은 타이밍적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볼 수 있죠. 이게 작년부터 투자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보면 더 한도 끝도 없으니까요. 이렇게 최저점 잡으려면 뭐 재작년 11월 정도부터 샀으면 가장 나이스한데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저도 작년 5월부터 투자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투자해도 24년 한 6월 안쪽으로 투자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금액도 한 8천만 원 아래쪽으로는. 올해 호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걸쳐서 계속 그 호재들의 영향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여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오히려 기회가 아직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1월에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됐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가격이 1월에는 한 5,800, 6,000 하던 게 지금은 7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올랐잖아요. 그게 지금 개인들 매수세로는 안 보고 있고, ETF 블랙록 피델리티에서 지금 하루에 사는 게 10,000개씩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루에 지금 채굴되는 게 한 900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10배 정도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원래는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처럼 이렇게 대량 매수하는 애들은 이 시장 거래소에서 안 산대요. OTC 마켓이라고 해서 장외 거래를 한대요. 그 옛날에 그 삼성전자도 무슨 상속세 내거나 홍나이 여사 할 때 블록 딜을 하면은 그 시장에서 탁 엄청난 수량을 던지면 시장 가격이 엄청난 충격을 주니까 장외 거래로 뭐 예를 들어서 10만 주를 팔 건데 누구 매수자 나타나면 그 사람하고 장외에서 체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체결을 해야 되는데 장외에서 물량이 없으니까 거래소에서 이제 사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이렇게 현상을 분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ETF 호재가 있고, 그 다음은 이제 4월 한 20일 좀 넘어서 반감기가 예정돼 있거든요. 네 번째 반감기. 이 반감기는 이제 비트코인 보상이 반절로 줄기 때문에, 공급이 반절로 줄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이제 희소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근데 이번 반감기가 또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이제 아직까지는 블록당 보상이 6.25개예요. 이게 이제 계산을 맞춰보시면 보이시는데, 이 4년 동안 6.25%가 전체 비트코인 총량 중에 6.25%가 채굴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해 4월 반감기 이후에는 3.125개를 보상으로 줘요. 그러면 그 말은 이제 총량에서 3.125%를 4년 동안 채굴한다는 의미거든요. 연간 채굴량이 한 비트코인 전체 총량의 0.8% 정도 돼요. 그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냐면, 금이 연간 한 총량의 1.8%가 늘어난다고 하거든요. 이제 물리적으로 진짜 금보다 희소해지는 반감기예요. 이게 비트코인이 그동안 디지털 골드라는 그런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도 희소성이 금보다 희소해지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연말에는 미국 대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모든 대선은 정치인들은 마찬가지지만 국민들의 삶이 조금 풍족해야 자기들이 계속 걔를 뽑아줄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팍팍하게 안 조인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풀 거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런 호재가 있고, 그 연준에서 확정적으로 말을 했어요. 앞으로 금리 인상은 없다고. 금리 인하만 있는데 이제 언제 하느냐가 문제지, 금리 인하는 확정인 거예요. 금리 인하가 되면은 돈을 푼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모든 자산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인플레이션도 올라간다는 거죠. 물가도 올라간다는 말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회계 기준 FASB가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연말에 개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제 회사에서 비트코인을 사면은 무형자산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 손실분만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가 있지, 이득 본 거에 대해서는 표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그 기준 자체를 그렇게 해놓으면 회사에서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는데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주주들한테 그 무슨 소리 들을 수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손실 나는 거에다 투자를 했냐고. 근데 이제 이익분에 대해서도 반영할 수 있게 되면 그 이사회에서 또 이제 결정할 수 있겠죠. 비트코인을 산다고. 왜냐면 이제 손실 나는 것보다 이득이 나오면 주주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으로 호재는 그 국제결제은행이라고,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 BIS라는 곳이 있대요. 여기서 이제 바젤 3 협약이 있는데, 이게 은행들의 은행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협약이 이제 올해부터 적용되는 것 같아요. 26년부터라고는 기존에 알고 있었는데,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검색해보니까 정확히는 안 나오는데, 토스뱅크 관련 기사 보니까 바젤 3가 올해부터 뭐 적용된다 뭐 그런 식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올해 적용이 되든 26년에 적용이 되든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2% 살 수 있는 걸 2%로 제한한다는 내용이거든. 그 말은 뭐냐면 2%까지는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2% 살 수 있으면 뭘 사겠어요?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을 살 것 같아요. 왜냐면 은행에서는 어떤 안전자산으로 튼튼한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채처럼. 그래서 은행에서도 2% 정도로 비트코인을 담으면 더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호재죠. 의미 자체도 현물 ETF가 승인된 것처럼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어떤 기관에서 비트코인을 산다는 의미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해요. 금액도 금액이겠지만. 호재는 이렇게 있고, 또 하나가 지금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한 6월 안까지 출시할 것 같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빠르면 3월 안에 나올 것 같다고도 하는데, 그리고 잠깐 여기서 또 곁다리로 말씀을 드리면, 통계조사에서 비트코인 매수한 금액의 비중이 원화가 가장 높다 뭐 그런 통계가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투기에 막 앞서는 거 아니냐,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볼 때 참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데, 우리는 왜 세계에서 1등 하는 거가 있으면 안 되는 건가? 기사를 쓰는 기자분의 생각은 그런 건가 좀 아쉬움이 들고, 우리나라도 뭐 1등 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선진국인데 아직도 막 개발도상국인 줄 알고 우리나라가 뭐해서 1등 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박혀 있나 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는 것까지 통계를 잡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1등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불안감을 조성해서 비트코인을 사지 말라고 막 이렇게 왜 이유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지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계에서 부자 나라라고 하는 데가 동북아시아나 저기 미국이나 유럽 중에서도 뭐 독일 정도 몇 나라 안 되는데 그 나라에서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많이 사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얘기 말씀드린 게 중국도 돈이 많고 미국도 돈이 많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이 많다 이거예요. 제가 책 제목은 생각이 정확히 안 나는데 하여튼 무슨 통계 관련해서 어떤 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전 세계 상당수 뭐 평균을 잡았던가 2불로 살아간다고 했거든요. 한 3,000원 되겠죠 우리나라 돈. 지금도 3,000원 가지고 하루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나가면 지금 몇만 원을 일당으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잠깐 그거를 말씀드렸고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현물 ETF를 올해 안에는 안 열어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최소. 저는 한 2, 3년 안에는 안 열어줄 것 같은데 그래서 적어도 올해는 안 열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쌀 때 살 수 있는 기회를 잃는 거긴 하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심정인데 그래서 이제 좀 이따가 대체할 수 있는 투자처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 또한 이것도 소문인데 그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비트코인 뭐 100만 개를 사겠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 소문에 이제 어떤 베이스는 뭐냐면은 그 이슬람교에서는 이자가 있는 돈을 그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 뭐 그거를 취급하면 안 된대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은 이자가 없으니까 아 괜찮다. 이거를 그 이슬람교의 어떤 그 신학자가 그렇게 해석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중동 쪽에서도 오일머니가 들어올 거다. 그런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근데 이제 홍콩 ETF는 사실상 될 것 같고 중동은 이제 뭐 소문이니까 잘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수요는 계속 늘고 있고 공급은 계속 줄 거라는 게 제가 들은 말씀이고 그래서 이제 법정 화폐 기준으로는 가격이 계속 상승할 요인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지금 사셔도 좋다. 8천만 원 이하로는 사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체 투자처를 말씀드릴 건데 현물도 못 사고 현물 ETF도 못 사시는 분들 중에 50대 분들 중에 이제 그 돈은 좀 있는데 현물 구매가 어려우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현물은 근데 지금도 업비트나 비싸 이렇게 가입하시면 사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절차 자체가 조금 번거로워요. 왜냐면 거래소하고 은행하고 연결된 계좌가 있어야 되고 내가 뭐 농협에서 K뱅크로 돈을 보낸 다음에 K뱅크에서 업비트로 돈을 보내가지고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을 사야 되거든요. 이걸 핸드폰 익숙하지 않은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인증받고 중간에 하려고 하면은 번거로워서 어떻게 하는 저도 막 힘들거든요. 한번 쭉 절차를 거치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기회가 없잖아요. 요즘 현물도 사기도 힘들고 이게 세 가지 주식인데 하나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코인베이스 그리고 블록이거든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티커가 MSTR이고 지금 보니까 한 주에 93만 원 해요. 코인베이스는 이제 티커가 COIN 코인이고 하나로 24만 원. 그리고 블록은 이제 구 스퀘어인데 옛날에 스퀘어라는 회사인데 지금 블록으로 명칭을 변경했거든요. 여기는 티커가 SQ 그리고 하나로 9만 원 정도 해요 한 주에. 지금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주식이라도 사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여기가 나을 수도 있는 게 여기는 저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에서 그냥 현금 대출 안 받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레버리지 투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서는 지금 있는 돈으로도 사고 신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신주 발행했다는 것 자체는 이제 부채잖아요. 그 회사에서 내가 있는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주주들한테 돈을 받아서 산 거니까 그런 투자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도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부를 정리하는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인베이스는 그 ETF 관련해서 막 그 수탁 서비스 뭐 그런 거랑 거래 자체도 거기서 많이 이루어지고 코인베이스는 현물 ETF가 되기 위해서 좀 여기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 여기를 키우기로 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바이낸스라는 그 그러니까 중국계 캐나다인이 장펑자오라는 사람이 CEO인 바이낸스 거래소가 세계 1위였어요. 근데 여기를 죽여버렸죠. 이게 완전 폐쇄시키진 않고 세계 1위에서 좀 힘을 뺄 수 있게 해놓고 지금 코인베이스로 올려놓고 지금 ETF를 승인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주도적으로 여기를 키울 것 같아요. 코인베이스를.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실제로 주가도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라고. 그리고 블록은 그 잭도시라는 CEO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트위터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이제 그 비트코인 관련 앱을 만든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 뭐 나온 거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가정용 채굴기 만든다고도 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우리나라 돈으로 보니까 9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살펴보시고 블록도 비트코인 관련해서 투자했으면 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시면 조금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도 그 뱅가드, 블랙록, 피델리티 이런 데가 그 1대 주주, 2대 주주 막 이렇게 있는 그 채굴 기업들이 있어요.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이 뭐 라이엇인가 뭐 이런데 보면은 1대 주주가 뱅가드 막 이래요. 그런데도 좀 검색해 보셔가지고
투자해 보시는 것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총 정리를 해드리면 처음에 비트코인이 어떤 나쁜 돈이라고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지만 조금만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결코 그런 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ETF 뭐 반감기 그리고 미국 회계 기준 변경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홍콩 ETF 이런 것 때문에 아직 호재 가격이 상승할 호재들이 즐비해 있다. 지금이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 사셔도 좋다. 8천만 원 아래에서 사시면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50대 분들 중에 돈이 좀 있어가지고 비트코인 사고 싶은데 이제 현물을 사는 건 번거롭고 미국 ETF는 막아놔서 못 사니까 이제 미국 주식이라도 투자하시면 수익률이 좋으실 것 같다 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잘 알아보시고 좋은 투자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